네, 오건영부터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건영은 이번엔 별로 이렇게 할 일은 없었고요. 제가 이번에 관련해서 오건영 씨가 1월 15일 날 유튜브에 올라와서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었어요. 계속 요즘에 하는 얘기. 이제 테이퍼링 하냐? 어떻게 하냐? 페드 입장에선 얘기였고요. 그래서 17, 18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자세히 뭐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지난주에 약간 연속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엄청난 뭐 얘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2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을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예측해보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내용 뭐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랑 사실 비슷해가지고 그냥 이거만 보시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혹시 뭐 필요하신가요? 내용을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이거 화면만 조금 크게 하고 네. 그 어쨌든 영상이니까 간단하게 쭉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오쇼 정리한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 네.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원문은 여기 나와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뭐 해놨는데 그 페드랑 뭐 제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책이 나왔던 이제 뭐냐 너 바꿨나? 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앞에 있는데 이건 보셔도 뭐 큰 문제는 이해 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카톡이나 그걸 물어봐 주시면 바로바로 뭐 답변해 드릴게요. 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앙은행의 역할은 일단 이런 코로나 같이 경기 침체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을 주로 쓰죠. 그래서 가장 하는 게 기준금리, 우리 단기 국채 같은 거. 그래서 그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데요. 양적 완화는 또 제가 밑에 써놨어요. 제가 이 아래 보면은 여기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게 잘 이해 가실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국채 시장에서 그 수요자로 참가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낸 다음에 그거를 주고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시중에 있는 정부가 발행했던 국채든 아니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든 그걸 빨아들이면서 그만큼 현금이 시장에 깔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페드는 이걸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축소할 계획도 없고요. 그 축소하면 얘기를 해준다고 하네요. 미리 예고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축소하는 걸 테이퍼링이라죠. 우리가 청바지 할 때 테이퍼드 컷이 그거죠. 밑에 쭉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망할 예정이에요. 명목금리나 우리가 시장금리고 미국 10년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이런 그 18일에 다시 나오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정책을 피죠. 그래서 인상이나 인하라고 표현합니다. 금리를 0.5가 떨어지면은 개입을 해서 0.5로 올려버리고 0.5보다 높아버리면은 또 개입을 해서 내려버리는 식으로 인상 인하라고 할 수 있고요. 10년 장기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장에 의해서 물론 페드도 참여를 하긴 하지만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인상 인하라기보다는 이 금리가 상승했다, 그다음에 떨어졌다,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자세한 건 18일 날 있으니까 이따 좀 더 얘기해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명목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국채가 그쵸? 1%를 뚫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실질 금리가 근데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다시 바꿔 말하면은 백신 등을 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최근에 1% 돌파했지만 이에 대해서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점은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명목금리를 계속 유지시켜주게끔 페드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긍정적인 선순환을 우리가 그때 희망회로를 돌렸었죠 시장이. 실질 금리가 낮아졌을 때 기대 금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여기에 상승해 버리니까 만약에 명목 금리를 고정시켜 준다면은 페드가 개입해서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주가 부양이나 이런 자산 시장의 그런 부양을 뭐 기대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예상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결국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어요. 페드는 완만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이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오건영 지난주에 얘기 나왔고 지금 이번에 신과 함께 1월 15일 오건영 편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런 원자재, 뭐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달러의 약세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하나 더 뭐 있었죠? 기억이 안 나네. 일시적 상승이 금리였나요? 어쨌든 그렇게 일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밑에를 받쳐주는 임금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가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페드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 경기가 성장했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성장할 때는 지표죠.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인 자산 버블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을 펼칠 때도 시장의 기대만큼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테이퍼링도 아닌 그 중간에 어중간한 포지션이 잡아가고 있죠. 그래서 급격한 테이퍼링도 없겠지만 미국의 경기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명목금리에도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명목금리라 아까 말했듯이 그 장기 국채금리죠. 10년. 또한 이제 예전 말한 대로 물가 상승도 일시적이라 판단할 경우에는 이제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이라 결론 지을 때, 즉 기자가 투자를 늘려서 그래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을 때 금리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 축소라든가 이런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 약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건 1월 18일 날 보면서 제 생각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지금 A, B는 하지만 A, B는 이제 유지시켜 주지만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고 시장금리의 상승 억제 이런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가 이 오건영 책 그 글에 나왔었는데 저는 약간 B랑 C가 비슷한 게 아닌가? 근데 왜 양적 완화는 유지해주면서 왜 시장 금리 상승 억제에는 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적 완화 자체가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낸 다음에 그 시장에 있는 시중에 있는 뭐 미국 정부가 발행했든 아니면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이든 간에 그걸 매입을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양적 완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 금리의 상승 억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지금 돈을 쓰는 게 뭐 월 뭐 1,000억 뭐 800억이라고 하면은 800억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지원책이 늘어나죠.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려고 국채를 더 찍어내려고 하죠. 그럴 때 더 많이 사줘야만 시장 금리 상승이 억제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페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수준으로 계속 계획한 대로만 딱 매입을 할 거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므로 네, 금리가 장기국채의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 가시나요? 네, 이 정도이고요. 혹시 뭐 이번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은 없고 그냥 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해 놓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럼 1월 18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였고요. 뭐 국채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또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구축 효과라고 용어 나오는데 이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구축 효과가 뭐냐? 이제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 발행해서 그걸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은 국채, 그런 시장에 있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부채를 이미 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기업들이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또이또이 아니냐. 그걸 바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시중 자금을 빨아들여 국채를 발행하니까 빨아들이겠죠. 시중 투자를 축출해 버린다는 게 이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네, 한번 네,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결국 페드는 양적 완화를 유지하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까지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 얘기예요.
페드의 국채 매입은 2020년 하반기 수준.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하여튼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 명목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 금리, 명목 금리 같은 말이죠. 시장이 기대했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랠리의 영원한 상승은 오지 못한다. 여기에 제 거 어디 갔지? 하나 없어졌네요.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써왔던 게 없어졌네요. 명목금리 지금 실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명목금리는 계속 유지되고 둘 다 오르는 거죠. 명목 금리도 올라서 실질 금리도 상승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유지되고 있고 명목 금리도 오르죠. 장기 국채 금리 오르잖아요. 명목금리라는 게 그러면 그 페드에서 그 발표하는 금리는 네. 그거는 명목 금리가 맞나? 명목 금리인가? 그건 기준금리죠, 누나. 기준금리다, 불당님. 그럼 명목금리는 그 장기채 말하는 네. 건가요? 근데 왜냐면 네. 명목금리랑 또 실제금리랑은 이게 다른 거고,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와 명목금리는 다른 용어가 거죠? 조금 헷갈려서 다른 겁니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기채 금리고요. 한국에서는 그 CD 금리라고 하죠. 10일짜리. 이거죠. 기준금리는 페드에서 발표하는 단기채고 네. 명목금리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 명목금리라고 하면 통장에 찍혀 있는 금리를 말하는데 그런가요? 저는 여기서 이거 거시경제로 볼 때는 항상 10년 장기채 국채 금리를 그냥 명목 금리라고 대부분 쓰는데요. 같은 거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실제 금리를 구할 때 보통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는데 그러면은 그 명목금리라는 것은 지금 오쇼님 정의하기에는 명목금리는 10년채 장기국채 금리를 말하는 네. 금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프적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지금 간단히 말해서 정부가 채권을 다량으로 찍어내면은 공급이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채권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이라는 게 네. 제가 지금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 같은 거를 다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 명목금리 측정 기준 자체가 장기채 국채 금리라는 건가요? 맥락에서는 네, 계속 여기 맥락에서는요. 왜냐면은 단기채로 갈수록 그 페드의 기준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시장성이 가장 강한 이런 은행 그런 데 영향을 받는 데가 명목 그 10년 장기채로 갈수록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뭔가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명목금리의 정의로 하면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원문에 나와서 저는 썼습니다. 명목금리를 여기 나와서요. 네. 이렇게 명목금리 하면은 이 사람 그 오건영 씨가 아예 이렇게 썼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안 보이시나요? 컨트롤 F에서 17일 날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명목금리가 그러니까 실제 금리를 구하는 방법은 알겠는데 그 글에서 명목금리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나요? 네. 이 10년 국채금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명목금리 얘기하면서 시장금리가 명목금리랑 같은 내용입니다.
국채금리네. 즉 명목금리가 함께 뛰어오르 합니다. 기대 인플레가 뜨면은 국채 금리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건영 씨가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은 게 국채 금리도 지금 단기채가 있고 장기채가 있고 이런데 그냥 국채 금리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 단기채와 장기채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지금 이게 기준금리가 됐다가 명목금리가 됐다가 저희가 이게 헷갈리는 선인데 여기서 그냥 국채금리가 즉 명목금리로 함께 뛰어오른다 하면은 국채금리 안에 이게 장기채가 들어가는지 단기채가 들어가는지 그 일반적으로 요건 장기채 얘기죠. 단기채는 말했듯이 그런 중앙은행이 말했지만 상승한다와 하락한다는 시장과 관련된 장기채 쪽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 페드가 개입할 수 있는 단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금리를 낮춘다, 높인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의지가 반영된 동사를 같이 쓰죠. 그 말을 쓸 때. 근데 그거는 실제 금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목금리 같은 경우에는 낮춘다, 올린다 이 말이 되는데 실질 금리는 결과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계속 기준금리, 단기금리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정의가 정확하게 돼야 지금 이게 저희가 보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좀 계속 저번 주에도 제가 명목금리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 명목금리, 기준금리, 실제금리, 시장금리 정의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명목금리가 저번 주에 저희 스터디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좀 이 정의가 헷갈려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좀 딱 뭐라고 정의가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 거 제가 저번에 못 찾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게 또 나오니까. 이런 거 볼까요? 명목금리의 차이. 어쨌든 뭐 나중에 보면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오건영 씨가 쓰는 건 저는 제가 말한 게 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명목금리는 10년째 장기국채 금리처럼 쓰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뭐 이렇게 쓰고 있어서. 네. 네.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랠리에서 상승은 오지 못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어쨌든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2.8조 정도 장기국채를 발행한다고 했고 여기서 0.5조 같은 경우에는 장기국채 발행했던 거 그거 부채를 갚는 데 쓴다고 했고 근데 페드에서는 지금 1조 정도 커버만 할 거면 지금 1조 8조 정도의 국채 발행에 관한 그 머니 무브를 받아줄 데가 없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 시중에 돈이 안 풀릴 거고 그러면은 그 금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실질 금리 같은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오고 있어야지 뭐 페드에서 계속 이런 식의 어쨌든 실질 금리 계속 마이너스일 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 명목금리 계속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페드의 역할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올해처럼 고정 1조 정도만 하겠다라는 역할을 페드에서 고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뭐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페드는 당연히 뭔가 시장이 너무 침체되거나 이러지 않게 서포팅을 해줬으니까
뭔가 그냥 생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더 양적 완화를 해주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겠다. 왜냐면 지금 뭐 테이퍼링 같은 얘기가 이런 상황인데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사실 테이퍼링은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페드의 어떤 다른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돈이 왜 안 공개하 풀린다고 보신 거죠? 아까 전제가 왜 1.1억 그 1조만 페드에서 커버해 주는데 그 나머지 1.8조에 대해서 왜 돈이 안 풀린다 생각하는 거죠? 1조 8조 원의 장기 국채를 발행해주면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죠. 금리를 올리면 굳이 국채 쿠폰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서로 가격 협의가 돼서 풀리는 거죠. 근데 간단히 이게 말해서 국채 금리를 20%가 올려주면 누가 안 사요? 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채 금리를 원래 발행을 했을 때 뭐 개인 민간들이 살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작년에 국채를 발행해서 사준 주체가 양적 완화가 페드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구매를 해서 다 샀던 거고 그 금액 자체가 페드에서 뭐 1조 2천억 정도면은 800억 정도를 장기 국채 금리를 사서 지원을 했던 건데 한 달에.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푼다고 하는데 페드에서는 계속 커버링을 올해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다고 계속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남는 정도의 금액을 지금 사줄 사람이 주체가 없는 거지. 있죠. 뭐 은행이 사죠. 그걸 은행이랑 이런 펀드가 무조건 사죠. 그러니까 은행이랑 펀드에서도 무조건 산다는 거를 사실 뭐 그 금액 자체나 양적 양에 있어서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페드가 사주는 이런 구조 때문에 작년에 이 시장이 건재했던 건데 어쨌든 페드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단언을 한 거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뭐 1.8조나 되는 양들이 지금 풀어나는 건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미국 전체의 어떤 시장의 그 규모가 1.8조를 받아줄 정도가 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만약에 가능하고 쉬운 스토리였으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겠죠? 오건영 씨가? 회사채랑 다른 게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 사는 그게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채는 저는 한 번도 좀 찾아봐야겠지만 쿠폰을 올렸을 때 다 안 팔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팔리는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금리의 문제인 거지 다 팔린다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페드에서 사실 페드의 역할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역할을 지금 이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뭐 굳이 페드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페드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20%, 30%가 가버리면은 너무 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페드가 커버해주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국채는 페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가까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리가 계속 지금 또 튀는 이유가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잘 계속 금리가 튀고 있는 거고 1% 넘어가게 된 거고 장기 국채 금리가. 근데 그 금리가 그 말은 곧 특히 미국과 국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보다 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 외국이든 다 이제 금리가 충분히 올라간다면 사주죠. 그러면 사준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금리가 계속 상승이 돼버리면,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이 돼버리면, 이게 명목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그럼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질 금리가 올라가겠죠. 금리가 부담이 크니까 만약 페드가 개입을 안 한다 전제하에 명목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불안하게 보겠죠. 기대 인플레는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 새로 돈 빌려가지고 투자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실질 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상승하게 되죠. 그럴 음, 때는 이제 페드가 어느 정도 약간 개입은 하겠죠. 너무 심하다 싶으면은 또 안 그러면은 그 침체기가 다시 시작되니까요. 실질금리가 상승이 되면은
어렵겠네요. 그때는 페드가 들어오겠죠?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 저 계속 핵심은 적정한 2, 3%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페드가 원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실질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게 돼버리면은 침체가 오죠. 지금 인플레이션은커녕 아까 볼라님이 말한 대로 다시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페드가 그때는. 실질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성장이 반영된 실질금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돈 장난으로 지금 실질금리가 상승이 돼버리면 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명목금리랑 시장금리가 같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얘기가 넘어가서 이제 페드 얘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경제가 백신 이후에 어떻게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를 위해서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상해 보자 라고 나왔고요. 이제 핵심은 이제 중국의 소비 회복세가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축률이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소비 회복세가 빠를 것이다. 미국이 백신이 나오면. 그리고 10% 이상의 그 저축률을 다 보복 소비로 쓸 것이다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좋은 건데 분위기가 낙관적인 건데 중국은 비슷한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처럼 중국은 현재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소비 부양 힘을 안 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건영 씨도 그 반론은 적합하다. 근데 좀 오건 씨도 다시 재반박을 해요. 작년에 이미 코로나가 안 좋을 때 중국이 소비 진작을 포함하는 경기 부양책을 시도했고요. 그 당시 그 덕분에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어요. 온라인 소비 부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품 소비나 외식 소비, 여튼 상품 소비가 약간 오프라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외식 소비는 계속 하락해서 총 소비가 역성장했던 있음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국도 이랬으니까 미래도 미국이 회복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뭐 글로벌 경기가 회복해서 백신 덕분에 돌아오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중국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약간 내리고 있죠. 오건영 씨는 암묵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은 지금 코로나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상흔이 깊어요. 이제 옛날에 뭐 서브프라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계랑 지금 기업 모두 굉장히 부채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소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가계는 이거 가계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지금 남아공이라던가 뭐 영국식 변종 바이러스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죠. 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서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비 대신에 저축을 하거나 이제 빚을 갚는 데 쓰겠죠. 이자를 줄여야 되니까. 기업도 이제 빚을 갚는데 이제 번 돈 가지고 빚을 갚는데 우선할 것이고 소비력이 딱 봤는데 지표가 안 좋아. 예상보다 안 좋다 싶으면은 이런 채용 규모를 늘리거나 설비 소재 돈 안 쓰겠죠. 다 그런 안정화에 더 돈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질적 인플레이션인 지속 가능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기대만큼 성장이 안 나온다면 저는 지금의 기대만큼 안 나오면은 주가가 조정 또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가 저는 주식을 다시 미국 주식에 재진입할 기회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 다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 다 팔고 있는데 최근 기사인데 지금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제가 봐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이렇게 지표 예상만큼 안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 나오면은 다시 저는 주식이 조정을 받거나 확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페드가 심하면 개입하겠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기금은 사실 2020년 이후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고 올해 지금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고 그 외국인 투자자나 그 개인 매수 이런 거는 저는 한국장 비중이 크니까 보면은 그런 지수가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수가 떨어지는 날 개인들이 계속 사줘서 그런 거는 기사가 늘 나고 지수가 올라가는 날은 기수가 나지 않아서
지금 개인만 순매수를 하는 것처럼 기사가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근데 지수가 떨어질 때 워낙 그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어서 이제 뭐 5일 중에 한 2, 3일 그렇게 되면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변동성은 일반화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기사밖에 안 봐서 뭐 불당님 말이 더 맞을 것 같은 가능성도 없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백신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생각한 만큼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네, 최소한 조정 정도는 많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조정이 왔을 때 이제 저희 다시 한번 돈 모았다가 죽을 때가 아닌가, 지금 바로 넣기보다는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읽으면서 좀 중국과 미국 시장을 분석하는 게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사실 좀,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서 중국을 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도 되게 동감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을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중국을 대입해서 어쨌든 이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많은 것 같고, 왜냐면 저희가 미국을 볼 때 뭐 소비 이런 것도 굉장히 크지만 페드의 역할도 엄청 크고 정부의 어떤 방향성도 엄청 큰 부분인데,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어떤 현상에 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지금 굉장히 그 중국 위안화도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달러와는 위치가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근본적으로 되게 크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보는 부분들이 엄청 다른 상황인데, 그 다른 거를 배제를 하고 결과론적인 걸 보면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좀 보는 내내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오건영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백화점을 갔는데 백화점 풍경이 전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에 많지 않았는데 정말 폭발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가게에서 이제 막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 막 이런 게 붐이 될 거라 했는데, 어저께 제가 본 세상과 너무 다른 거죠. 어저께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코스트코, 원래 공항 가는 길에 집에 거의 한 30분이면 오는데 코스트코 가려고 하는 차들 때문에 거의 1시간 반이 걸려서 집에 오고, 그리고 백화점에 갔더니 정말 식당에 줄을 서가지고 밥 못 먹고 계속 기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본 저는 어저께 신세계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 폭발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또 이 글을 읽을 때 좀 제가 본 한국 상황과 굉장히 미시적으로 본 거지만 이 글과는 또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 미국 소비 지수가 어쨌든 중요한 거니까 그럼 미국 소비 지수를 지켜볼 수 있는, 저희가 사실 미국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지표를 찾아가지고 오히려 트래킹을 하는 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상황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네, 미국의 소비 지수 같은 것도 계속 트래킹하는 게 필요하겠다. 제조업 지수라든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물 씨는요? 좋은 의견입니다. 둘 다 열심히 봐야 돼. 네, 그런 것 같아요. 같기는 한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좀 아무래도 역량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있잖아요. 호텔 리츠에서 봐야 되는 용어, 그냥 리츠에서 봐야 되는 용어들, 너무 여기서 봐야 되는 그 측면들이 다르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기업 IR 자료나 이런 것들 볼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재무제표 같은 거 단순하게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호텔 산업에 대해서 네, 혹시 6장은 그럼 오늘 안 하는 건가요? 6장 누가 하는 거죠? 발제? 6장 안 하는 건가요? 6장 발제가 누구였죠? 6장 했지 않아요? 다 했나요? 지난번에? 네, 6장 다 한 것 같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네, 6장 했죠?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 블로그 6장, 올라있는 거겠죠. 뭐. 네, 6장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억이 너무 안 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미국 호텔 산업 위에 보면은 이제 호텔 리츠와 호텔 브랜드가 사실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텔 자산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사업이 있고 이 브랜드 자체를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그 네이밍을 파는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숙박업소랑은 조금 다른, 이게 그래서 무슨 계열의 호텔, 무슨 계열의 호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지표, 사업 지표에서 보셔야 될 게 revenue per available room, 그다음에 system wide, comparable 이 REV per 이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공실률 같은 거잖아요. 지출에 반영되는 가능한 룸의 어떤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룸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가장 제일 중요한 지표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시스템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스케일들 호텔들이 많으니까 글로벌로 어떻게 지표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컴페러블 그다음에 레브파 이렇게 되나요? 이걸 읽으면은 이제 운영 못하는 특실 뭐 리노베이션이나 이런 걸 하는 객수를 제외하고 이제 실질적인 레브파를 보는 거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호텔 투자 시에 투자 대상 기업이 어떤 체인 스케일에 속하는 브랜드를 각각 어느 비중으로 운영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호텔 그 산업 자체에 대한 뭐라 해야 될까요? 경기의 변동에 따른 영향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게 럭셔리인지 아니면 어퍼 업스케일 호텔인지 뭐 이코노미인지 미드 스케일인지 이런 식의 것들을 파악을 해야 내가 가진 호텔주가 뭐 예를 들어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어떤 식의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는지 어떤 포지셔닝이 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고 호텔이라고 모두 다 같은 호텔이 아니다라는 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브랜드 기업의 성장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의 수익 확대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호텔 브랜드 시스템에 가입한 호텔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그 프랜차이즈 호텔을 내가 계약을 하고 그 호텔이 돌아가면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든 그 회사에서 이제 뭐 인력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브랜드 기업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퀄리티를 맞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호텔 시스템에 가입한 호텔이 많아야 사실 이 기업,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정비고 호텔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제 그게 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객실 순 증가율 이거 너그 net unit growth 보셔야 되고요. 그럼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라이센싱 fee 이 부분이랑 온디스 리즈 호텔 이거 호텔 직접적으로 호텔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호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호텔 수익 모델이 될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스닥에 어떤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호텔들은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랑 라이센스 피를 가지고 있는 브랜딩 되어 있는 호텔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 있을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의 호텔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네, 뭐 호텔을 뭐 아무래도 브랜드 호텔이 크니까 개인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게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호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적인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룬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에는 고정비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고정비 비율이 낮으니까 영업 증가가 매출 성장률보다 높을 수가 있고 그 말인즉슨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비는 매출 변동성과는 무관하게 존재해서 영업이익이 감소가 나면은 영업 손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호텔이 직접 소유하는 사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훨씬 크다. 이런 구조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되어 있으면 여기 밑에 부분은 자연적으로 어떤 현상에 관한 이야기, 결과론적인 거 이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구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질문이 되나요? 네. 지금 호텔이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좀 다 느낌이 다르게 일단 분리하잖아요. 리츠랑 그리고 프랜차이즈, 호텔 프랜차이즈 나누는 것 같고 맞죠? 그다음에 리츠로 분산하고 부동산 갖고 있는 애들이고 얘네가 재임대하는 식으로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써 있던 것 같은데 그 롯데백화점이 그 원래 있던 거 땅을 뭐지 부지를 팔고 어디 그 자기 자회사에 팔고 그걸 임대해서 쓰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상장된 애들은 프랜차이즈잖아요 거의 다 실제로 운영하는 애들보다는 그럼 가맹점보다는 네, 그래서 이건 프랜차이즈 우리가 음식점 호텔 주식이니까 프랜차이즈 주식들이겠죠? 네. 네네 그래서 보면은 그 구조가 일단 개별 자기 직접 운영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가맹점도 있는 거잖아요 호텔 중에 내 같은 이름을 들고 있지만 네, 그쵸. 근데 그런 애들은 주식은 아니겠죠? 근데 그럼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그러면 이 상장된 그 회사에 그 프랜차이즈 주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는 라이센스 피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익이고 그다음에 owned and leased hote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오운드 호텔이니까 얘는 그 거기서 수익 나오는 건 알겠는데 리스트 호텔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뭐 원자재 이런 거 뭐 그런 것만 낼 뿐이지 리스트 호텔이 그냥 나머지 수익은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 자체를 가지고 있는 호텔을 이제 임대해 줬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리츠랑은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우선은 좀 좋을 것 같고, 리츠주 같은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다시 재임대를 해주거나 가지고 있는 건물을 호텔로서 운영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는 이제 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들이 굴리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회사고 자기 브랜드지만 자기가 운영하지 않고 이걸 임대를 줘서 이제 누군가가 운영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리츠랑은 조금 아니면 이게 리츠의 어떤 그 아이템이 돼서 그거를 이제 임대해 줘서 뭐 그 리츠주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리츠를 돌리거나 이런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리츠주랑 완전히 묶이는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사실 짬뽕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호텔주라고 해서 100% 어떤 한 호텔에만 리츠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러면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표현만 그렇게 할 뿐이지 그냥 임대 운영을 맡긴 호텔도 그냥 내가 운영하는 것처럼 매출 나오면 다 내 거다 거의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인건비나 뭐 식음료, 청소비, 물품비, 관리비 다 나가고 그다음에 본사 경영의 비용, 그다음에 뭐 마케팅 뭐 이런 거 다 그 고정비는 뭐 사실 거의 일정하니까 호텔이 뭐 어베일러블한 그 뭐죠? 레브 어베일 맞나요? 그 네, 레브 어베일이 뭐 막 늘어나더라도 고정비는 거의 그대로기 때문에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그 레브 그게 쫙쫙 늘어, 뭐 너그 객실 순 증가율이 팍팍 늘어난다던가, 레브파 같은 경우 그게 팍팍 늘어나면은 그 일반적인 제조업처럼 고정비가 일정한 제조업처럼 팍팍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한 호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한지, 잠시만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프랜차이즈 사업의 같은 거는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낮은 이유는 그 뭐지?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플랫폼 운영비, IT 시스템, 브랜드 마케팅, 본사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라서 이런 고정비들은 사실 이게 개수가 늘어나는 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호텔을 운영하는 인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본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부담해야 되는 고정비니까 본사의 입장에서는 이 고정비가 굉장히 이제 정해져 있는 하나를 하든 100개를 하든 똑같은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부분이었어요. 네, 왜냐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가맹점이 직접 고용해서 하는 건데 왜 그게 이 밑에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접 소유 혹은 임대 운영하는 호텔이 지출한 직접 비용이다인데 네. 그래서 그 임대를 제3자가 가맹점이 운영하면은 그건 그럼 그 사람이 내는 거지 왜 그게 이 내 본사랑 관계가 있는 거지 본사의 비용에 왜 들어가지? 그런 그거는 생각을 하죠. 그 문단 제일 첫 번째 보면은 호텔이 직접 소유하는 운영하는 사업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라 호텔을 직접 소유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간 거. 어디라고 뭐 첫 문단이요? 네, 그 문단에 보면은 그 문단이 두 개의 비교가 있는데 그 위에 문단에는 호텔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이렇게 되고 그거는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는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좀 존재체계가 달라가지고 약간 헷갈리네.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방금 말한 문장 있잖아요. 네네. 직접 호텔 건물을 직접 소유함으로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교할 수 없게 높은 부동산이라는 고정비가 있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었고요. 저는 근데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빨간 글씨 했을 때 경기 침체와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적용할까 바로 윗 문단이거든요. 경기 침체와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적용할까? 예, 바로 윗 빨간 문단. 아, 거기요. 거기 보시면 거기 이제 그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정도만 보아도 단순하게 네네네. 생각해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문단이 기업의 영업 마진이죠. 거의 경업 레버리지가 좌우한다. 다음 문단. 한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 저는 이거 끝인데 제가 봤던 데가 혹시 보이시나요? 잘? 네. 이 부분이었는데 이것만 나오고 또 여기 잘렸거든요. 그다음 없거든요. 이게 끝이거든요. 아, 그 책에 보면은 네. 뒷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꾸 왜 이러냐 이거. 그 이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랜차이즈 사업인 경우에는 고정비가 이렇고 호텔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뭐 스태프 인건비, 물품비, 전기세, 객실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높은 부동산이라는 고정비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비교가 돼요. 혹시 이따가 뭐 쉬는 시간 그럴 때 이거 이쪽 맨 아래 그 경기 좀 보여주실래요? 네네네, 아니 왜 그럴게요. 자꾸 잘려 이거. 예스24 이것도 했는데 업데이트까지 했는데 왜 이러지? 짜증나 죽겠네 진짜. 뒷부분에 두세 장이 더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랬거든요. 나 진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른 사업 두 개가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리츠 기업 이거 도시별 체크하는 거는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거 자료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냥 자료들 분석한 거 올라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본인이 호텔주 들고 있으면 어디에 자기 호텔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리츠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리츠주를 볼게요. 그래서
리츠는 이제 거의 채권과 같은 유사한 이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성장주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이제 배당을 지급하고 천천히 성장한다, 이런 식으로 가치주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리츠주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리츠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차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가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순자산 가치와 배당이 가능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NAV라고 해서 Net Asset Value랑 Cash Flow Available for Distribution,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유지되어야지 어쨌든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체가 나올 거고,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순자산 가치에서 나오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게 운영이 되고 있어야 저희가 원하는 그 배당이 나오니까요. 이 부분은 제일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리츠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 조건 때문에 이제 리츠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이고 총 수입의 75% 이상이 임대 수익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세 소득의 이제 90%가 주주의 배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그 좀 리츠주 하시면 자세하게 아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로 나가는데, 이거 리츠주 배당금은 일반 소득으로 구분해서 인컴 텍스로 낸대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혹시나 어떻게, 저도 이건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리츠주 하시면 이거 나중에 그 소득 그걸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거 좀 구분해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뒷부분에 Q&A도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읽었을 때는 이걸로만은 설명이 잘 되지 않고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리츠주를 하시면은 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리츠주의 주요 항목은 저희가 리츠주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서 별로 낯설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 FFO랑 AFFO랑 NOI 이 부분을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리츠주의 배당금은 이제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이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합산을 해가지고 이제 배당금을 주죠. 왜냐면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잖아요.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기존에 보고 있던 재무제표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부동산의 감가상각이 어디 있냐,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F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넷인컴에다가 여기 감가상각비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gains from sales and real estimate, 여기서 이제 얻는 수익 같은 것들 이제 빼주고, 그 다음에 loss 있는 걸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책에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 용어들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서 보시고, FFO 근데 이거 구하는 방식이고, 아마 그 IR 자료 같은 거 나가면 FFO가 이미 구해져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AFFO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 캐펙스 투자하는 것들 관한 것들 들어가는 거 빼주는 건데요. 그래서 AFFO를 굉장히 더 많이 보죠. AFFO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체크하는 건데, 이제 공실률이 늘어나거나 임차인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 수익이 타격이 받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업들 보면은 그 임차인들의 어떤 신용 등급도 매겨져 있어요. 이 사람이 뭐 A 뿔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가진 임차인인지 뭐 B등급인지 이런 등급도 볼 수 있는, 다 제가 확인했을 땐 다 나와 있지는 않았고 있는 리츠주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이건 다 책에 나왔던 거 정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발표 때마다 AFFO의 성장률과 배당 지급 비율
네, 이거 확대 축소 유지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같은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이거 성장주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EPS 대신에 주당 FFO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리츠주 투자의 원래 본 목적. 네. 뭐 리츠주가 1년에 한 8% 정도 배당 뭐 나오니까요. 그런 이제 8% 1년의 수익을 10%에서 8% 수익을 유지한다. 뭐 그게 목표다 하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고려해야 될 분은 미국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8%라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내 손에 쥐어지는지는 계산을 해보시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 윗부분 때문에 제가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소득 후보 일반 소득이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한테 몇 프로가 떨어지는지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나이브하게 거기에 8% 되어 있다 해서 내가 8% 받는 거는 절대 아닐 것이다 라는 거 계산을 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OI 같은 경우에는 이제 Net Operating Income인데 순영업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전체 임대 수익에서 이제 경비 같은 것들 빼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체 가치가 나올 거고 이 부동산 전체 가치에서 부채를 빼주면 이제 순자산 가치. 그래서 이렇게 리츠처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게 가치 평가의 지표가 됩니다. 이게 뭐죠? 가치 투자를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베이스먼트가 되겠죠? 안전 안전마진이요? 마진, 네, 안전 마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인 퀄리티 네, 확인하실 수 있고, 임차인 신용 등급에서 BBB 이상이면은 투자 적격 등급. 저희가 BBB 이거 왜 사업할 때도 BBB 플러스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 구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게 좀 투자 적격의 어떤 기준이 되나 봐요. 그다음에 임차인이 다각화되어 있으면 좋겠죠. 경기에 민감한가, 변화에 안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다각화 정도를 봐야 한 번에 뭔가 혹 가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네, 리츠주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 우선 중요한 것은 리츠주와 뒤에 보시면은 여기도 용어 정리가 나오잖아요. 저희가 사실 한번 했었는데 IT 부분의 용어 정리 테스트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IT 부분보다 아마 리츠주랑 호텔주가 더 용어가 조금 더 생소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들 지금 IT 호텔 주식은 많이 안 가지고 계시고 리츠 주식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고 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 리츠 주식 용어 정리한 거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의 제안인데 이 책이 다 끝나고 나면은 4장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읽을 때 하나 좀 리얼하게 PBL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잘 기억이 안 남으니까 정말 리치 하나 해보면서 이걸 그럼 무조건 이거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하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이거 용어가 나와 있나요? 뭐 따로 Q&A에 밑에 뒤에? 이거 용어 정리돼 있어요. 그것도 없어 여기. 나 진짜 전자책. 그러면 이거 찍어서 제가 노션에다가 네, 공유할게요. 오쇼님 없는 페이지 제가 이건 책을 그냥 찍어 올리니까 여기 티스토리에 올릴 순 없을 것 같고 노션님 보시게 제가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 없으세요? 네. 혹시 챕터 6도 질문 그때 안 한 게 있었는데 그거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있지 단기.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할게요. 일단 또 그냥 뭐 남았죠 저희? 저희 우선은 이렇게 하면 우선은 다 했고